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전민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부동산 시장에 뺨을 때린 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나 안 가봤어요.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네.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규모가 작아요. 그 주변에 레고랜드만 중도라는 섬 안에 또 다른 섬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옆에 있는 또 거네. 개발을 못하게 거기서 유적이 나와서 네. 그 옆에는 아. 완전 허와벌판이에요. 아이들은 아. 좋아하는 하나 저는 사실 한 번 갔다가 아 여기 또 다시 가야겠다라는 가고 싶은 생각은 생각은 없다. 하지 않게 되니까. 자, 이 레고랜드 사태 뭐 굉장히 좀 많이 들었는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었을 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부동산 PF 이거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 레고랜드라는 걸 짓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필요할 텐데 그냥 꿈을 보고 해주는 대출입니다. 나는 저 땅을 사서 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야. 저걸 100억에 사는데 분양하면 300억에 팔 수 있어. 나의 꿈을 보고 돈 좀 빌려주라. 저 100억 땅 좀 사게.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그렇게 쉽게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은 그런 거네. 모든 부동산 개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봤을 때 야, 에이 그거 어떻게 믿고 빌려주냐? 은행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이 안 되겠죠. 대부분 보면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아주 고금리로 잠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돈을 빌리겠죠. 한 2천억 정도를 시중에다 빌리는데 야 그럼 뭘 믿고 빌려주냐? 라고 했을 때 강원도가 보증을 씁니다. 아, 강원도가 뒤에서 만약에 이 중도 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책임질게 하고 신용을 좀 올려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이 빌리려는 돈은 얘네들의 신용을 봐서는 아무도 안 빌려주겠지만 아무도 안 빌려주지. 예. 야, 나 믿고 빌려줘. 라고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으니 오케이, 신용 등급은 얘가 아무리 저 바닥이어도 강원도의 신용. 강원도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보증을 선 강원도가 아, 얘 회생 신청을 해야 되겠다. 회생이라는 게 그거죠. 기업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빚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 저 이제 못 갚겠습니다. 손든 건데. 네, 손든 건데 강원도가 그걸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그 말인즉슨 뭐냐, 얘가 진 빚을 없애버리는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이 온 거죠. 아니 지방채 국가가 보증한 것도 돈 안 갚는. 네, 지방채가 부도가 났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겠어? 그런 이 채권 시장의 신뢰 자체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이 그나마.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랑 지방채가 거의 이제 신뢰도 탑이죠. 1위였는데 그거가 이제 무너지니까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고랜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심도가 올해 2월부터 언급량이 14만 9천 건, 10월, 11월 들어서 8만 건이 언급됐는데 이게 다 바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4에서 8을 뺍니다. 네. 한 6만 건 정도 언급됐다고 봐야 될 것 실제로는 같아요. 근데 롯데월드는 같은 롯데월드. 기간 65만 5천 건. 65만이요? 네, 아, 에버랜드는 80만 9천 건. 80. 그래서 수익성도 보니까 이거는 뭐 개장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구나. 예상했던 거에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이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채권 시장을 경색시켜가지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요즘 뭐 언론에 많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질 않고 최문순 전 지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서 그런 거다. 이거 솔직히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뭐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김진태 도지사 책임이 저는 100%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김진태 도지사도 지난번에 나올 때 공약 1번이 바로 레고랜드였어요. 레고랜드를 적극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불공정 계약 문제는 또 따로 살펴야 되겠지만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고 수익성 없다고 이걸 안 감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 때문에 약간은 지금 잠잠해지기는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은 뭐 나가 있는 대출 규모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채권 시장에 경색이 일어나 보니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고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50조 원 풀어가지고 그 채권 우리가 사줄게.
근데 그 50조 원으로 그럼 마감이 되느냐? 아직까지도 불안하거든요.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라는 거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미리 예견하고 미리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시장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에 먼저 선행을 하니까 그럼 앞으로 금리 인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는 올라갈 텐데 네. 여기다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 놨으니 아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더 올려놓으니 돈 빌리기도 어렵고. 자, 레고랜드 사태서부터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쭉 나눴는데 결국 이것이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지금 와닿는 문제,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둔촌 주공 아파트, 여기에도 PF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PF를 빌려준 금융기관이 이 차환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시공사들이 돈을 갚아야 될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었는데 아주 가까스로 차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채권안정펀드의 덕분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 한복판의 재건축 사업, 너무나 그래도 사실 입지가 확실한 이런 곳에서의 사업마저도 차환이 힘들 정도가 됐으니 아니 둔촌 주공이면 이거 너도 나도 지금 그렇죠. 들어가고 싶어 난리 나는 거. 네, 돈이 그런 당연히 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도 상황인데도. 지금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자, 둔촌 주공 아파트 위치를 한번 보면은 지하철역이 보니까 둔촌동역, 둔촌 오륜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9호선이죠, 9호선. 아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가 얼마나 크면 지하철역 2개가 있어. 자, 일단 위치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공원을 그냥 길 하나 건너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가보셨죠? 전민기 아이 가봤죠? 데리고. 예, 아니요. 예전에 전 여친과. 전혀 잠깐만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폭로하시네. 예.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검색이 좀 많이 되나요? 어때요? 언급량이 한 달 동안 3천 건이니까 뭐 그렇게 또 엄청 적은 건 아니에요. 요런 쪽의 어떤 네. 그 키워드로는 적은 편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관어에 레고랜드, 도지사, 시장 이름까지 나오면서 저는 이게 왜 이게 어떤 연관인가 봤더니 우리가 아까 빌드업했던 아, 것처럼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밑밥을 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또 그대로 보여주네. 야 데이터가 저 이거 연관어가 쫙 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사짠 아닙니다. 예. 이 둔촌 주공 아파트 뭐 재건축이 이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과연 얼마까지 가겠느냐? 평당 5천만 원 넘을 수 있을 거냐? 저는 조합원들 분들께는 죄송한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다. 아, 넘어갈 수가 없다. 분양가가 12억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분양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현금 부자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다 12억 밑으로 깔릴 겁니다.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지금 규제지역 있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결정하는 회의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1년에 2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근데 하반기에 이미 열렸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11월에 하겠대요. 왜 하냐? 조정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어디를 바꾸냐? 둔촌지공이 여기 지금 있는 게 뭐가 되어 있냐면 투기과열지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9억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변경을 해서 특공을 좀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자 내년 빨리 땡겨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갔더니 일반 분양밖에 없어. 신혼부부 특공이고 뭐 생애 최초고 장애인 특공이고 이게 아무도 없는 이상한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특별 분양을 노리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다. 단언컨대 저는 요번에 1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리면서 서울 지역의 각종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이거 해제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3평을 12억에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성공 아닙니까? 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시세 차익이 있을 거다. 확실하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재건축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지요. 바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과연 첫 삽들 날이 언제겠느냐? 여기 밈도 많아요. 여기 재건축 돼가지고 입주할 때는 아이유가 여기서 무슨 뭐 팔순 돼가지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 이렇게. 팔순의 아이유가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그렇게 겁니다. 오래 걸릴 거다. 보통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7, 8년입니다. 지금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갔을 때도 8년이라는 건데 여기에 상가 문제가 껴 있습니다.
상가. 거기가 상가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여 개가 입점이 되어 있죠.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 상권도 굉장히 좋잖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이분들 다 나가가지고 장사 못 하는데 반대가 극심하죠.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다 있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산을 하나 넘었다. 우리가 재건축을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보통 한 8단계 정도로 나눠집니다. 지금 음마아파트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조합 설립도 안 된 조합 겁니다. 설립도 안 돼 있는 지금 단계. 추진이만 있어요. 추진이만 있는 거죠. 통과됐다고 해도 빨리 진행될 거라는 보장이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보면 최고 35층에 33개 동의 5,778세대 계획안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바뀔 겁니다. 음마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게 49층까지는 해야 된다. 50층까지. 왜냐하면 여기가 용적률이 꽉 차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새 집이 되는 것밖에는 달라지는 그렇죠, 게 없는. 예, 예. 더 지어야지 이걸 분양해서 부담을 낮추는데 그러면 답이 뭐냐? 높게 짓자. 그래서 근데 용적률을 현재 올리자는데 서울시에서 통과시켜준 안은 이거 아닙니까? 35층. 왜냐하면 35층을 일단 해놓고 오케이 계획안 변경해서 49층, 50층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내 집 마련을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냐. 김현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이제 곧 이사를 가신다 예정했는데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건가요? 그렇죠. 분양권이 내후년에 이제 내후년에 내후년 있습니까? 초에 들어갑니다. 내후년 초. 이제 1년 조금 남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영종도 인천공항에 있는 섬. 그리고 섬으로 갑니다. 어디 해외 갈 때는 참 편하시겠네. 제가 오래 지켜봤는데 1년에 해외 딱 한 번 나가거든요. 딱 한 번 나가는데 영종도에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집 마련에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약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아니요, 없겠네요. 저는 전혀요. 저는 어차피 뭐 분양 아파트니까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인 거고 만약에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조만간 그걸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집값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사실 고연령층일수록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나라에서 그걸 지켜볼 리도 없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2030이 다시 집 사는 데 뛰어들었다고 그 기사 있었어요. 요즘 2030들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지경까지 몰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월급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돈이 원래 주식 갔다가 코인 갔다가 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학습을 통해서 집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방어적이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제 야, 청약이 안 돼. 누가 돼 하는데 전 포기하지 않고 25번을 넣어요. 계속해서 나 뜨는 것마다. 그쵸? 아무리 확률이 뭐 1, 2%밖에 안 돼도 되는 놈은 100%다.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되더라고. 이게 벌써 이 집이 있는 사람의 여유야. 그러니까 빚이 있지만 집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의 조금- 평화와 안정은 그러니까 찾아오더라. 전 시간에 본인 이제 주식과 코인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평화로운 이유가 다 있었네. 결론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내가 살만한 여력이 됐을 때는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재화입니다. 투자의 대상이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제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필전 필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